집값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네 싶으셨다면 지금 정확히 보신 겁니다. 지금 정부가 준비 중인 정책이 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대책이 아닙니다. 양도세, 보유세,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까지 한꺼번에 손보는 종합판입니다. 언론에서는 사상 최대 세법 개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집 있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세를 사시는 분, 월세를 내시는 분, 언젠가 집을 사려는 분, 모두와 연결됩니다. 왜 지금 이 정책이 나왔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전 분야를 동시에 건드리는 카드를 꺼냈다는 점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 세금을 동시에 손본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빠르게 시작되는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5월 9일 이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작됩니다. 잠시 유예됐던 제도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 변화의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장특공은 이런 구조였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두 가지 기준을 각각 4%씩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해줬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유만 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투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이 발언이 정책 방향을 설명합니다. 앞으로는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보다 실제로 거기서 살았느냐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살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근무, 질병 요양, 자녀 전학, 혼인과 부양, 상속주택 같은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투기 목적의 비거주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거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정부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은 맞다. 기준이 복잡해질수록 논란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투기를 막으려다 또 다른 기준 논쟁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제 보유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를 짚어드립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이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집값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만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낮으면 세금이 줄고 이 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이 비율 하나만 바꾸면 실제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09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80%를 유지했습니다. 2021년에는 9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직전 정부에서 60%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60%입니다. 이걸 다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한성대 권대중 교수는 정부가 당장 세율을 건드리기보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80%에서 최대 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있습니다. 현재 약 69% 수준입니다. 이것도 올리면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올라가면 실제 세금은 늘어납니다. 이 지점입니다. 겉으로는 세율 인상이 아니지만 체감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집 있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주인의 세 부담이 커지면 그 부담이 전세나 월세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을 사지 않은 분들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분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공제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거주 여부와 무관한 세제 혜택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고가 주택 구간도 있습니다. 20억에서 40억 원 구간을 더 세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세금 구간을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기업도 이번 개편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보유한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현재 1%에서 3% 사이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의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인상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구조도 건드립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80조 5천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4조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일몰 예정인 사업 위주로만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278개 사업 전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친환경차 개별 소비세 감면 같은 익숙한 혜택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표 시점은 7월 말입니다. 정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보유와 처분 모두를 건드리는 종합 개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번 세법 개정은 세율 하나가 아니라 과세 기준과 공제 구조 전체를 동시에 바꾸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리는 거네. 또?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의 우호적인 구조였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혜택이 컸습니다. 장특공이 대표적입니다. 최대 80%까지 공제되는 구조에서 장기 보유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뀝니다.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갑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읽힙니다. 실제로 사는 집이어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세금으로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 보는 시각과 생활 자산으로 보는 시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세금이 심판 역할을 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타이밍의 이유가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약 2년간 대형 선거가 없습니다. 정치적 부담 없이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읽습니다. 최후의 수단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지금 갖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출회 흐름을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부터 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입니다. 국회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세금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세 부담이 커지면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여러 채를 가진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정책의 설계와 시장의 반응이 함께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대중 교수는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매물 출회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조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금이 오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게 이 정책의 복잡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세금의 숫자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바꾸려는 신호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세금이 바뀌면 첫 번째로 움직이는 것은 시장 심리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매물 흐름이 달라집니다.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 부담을 피해 거래를 미루면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와 월세입니다. 집주인의 보유 비용이 늘어나면 그 부담을 어딘가에서 맞춰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을 사지 않은 분들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부동산입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기업들이 보유 자산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세 감면 구조 전체를 건드린다는 점도 있습니다. 80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이 조정되면 우리가 익숙하게 누려온 각종 혜택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동산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금 구조 전체가 조정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표는 7월 말입니다. 지금은 검토 단계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감면 중심에서 과세 강화로, 세율 조정이 아닌 기준 조정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실제로 어디까지 갈지는 5월 9일 이후 매물 흐름, 6.3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시장 반응이 함께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 흐름을 조용히 지켜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달라질 것은 무엇일까요? 집값일까요? 전세 가격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집을 대하는 방식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정책이 실제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